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컴퓨터 두 대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늘 궁금했는데 오늘은 그 복잡한 통신 과정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지도 같은 거죠. OSI 7계층 모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뭐 마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체계적인 단계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 ISO라고 하죠. 거기서 정의한 이 모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왜 굳이 통신 과정을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나누었는지, 그리고 각 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의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왜 아직도 핵심적인 열쇠인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네트워크 통신을 7개의 논리적인 단계로 딱 분해해서요. 각 단계가 왜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죠. 뭐 정보가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통찰만 딱 얻고 듣는 분들이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특히 요즘엔 사실 TCP/IP 모델이 대세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 OSI 모델을 알아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가치까지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OSI 7계층 모델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스 3을 보면 그 배경이 좀 재밌게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각 회사마다 통신 장비나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었대요. 그래서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호환이 전혀 안 됐다고 해요. 막 데이터를 보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되게 혼란스러웠겠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뭔가 표준화된 약속 같은 게 정말 필요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장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네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OSI 모델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과정을 이렇게 7개의 논리적인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마다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규칙을 명확히 정의한 거죠. 뭐랄까, 네트워크 세계의 공용어, 약속, 아니면 설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딱 7개로 나누었을까요? 그냥 뭐 하나로 통째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층을 나눴을 때 얻는 이점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계층을 나눔으로써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모듈화, 그러니까 모듈러리티라고 하죠. 여러 소스에서도 강조하듯이 각 계층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약간 레고 블록처럼요. 특정 블록, 그러니까 계층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할 때 전체 구조를 막 다 건드리지 않고요. 해당 블록만 딱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레고 블록 비유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도 훨씬 수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안 될 때 그냥 무조건 컴퓨터 탓만 할 게 아니라 혹시 케이블 문제인가? 이건 1계층. 아니면 IP 주소 설정 문제인가? 이건 3계층.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점검해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문제 해결이 훨씬 체계적이고 빨라지죠. 이게 바로 유지보수성 및 문제 해결 용이성 향상입니다. 또 중요한 게 표준화 덕분에요. 전 세계 어떤 장비든 이 규칙만 따르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뭐랄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통신 과정을 역할별로 나누니까 오히려 전체를 이해하기는 더 쉬워지는 그런 간소화 효과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각 계층은 그냥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유연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뭐 더 빠른 무선 기술이 나왔다. 이러면 관련된 계층, 주로 1계층이나 2계층이겠죠. 그 부분만 업데이트하면 기존의 다른 계층들하고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는 거죠.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와, 정말 잘 설계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이 계층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겠죠? 뭐랄까, 아래 계층이 좀 튼튼해야 그 위에 있는 계층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 계층들은 명확한 상하 관계를 가집니다. 하위 계층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만 그 바로 위 상위 계층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신호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건 1계층 문제죠. 근데 그 위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예쁘게 포장하고 주소를 붙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기반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7개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기초가 되는 1계층,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름처럼 뭔가 되게 물리적이고 만져질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물리계층은 네트워크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말 그대로 물리적인 연결을 담당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0과 1이라는 디지털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실제 세상에 전선, 그러니까 구리선이라든지 아니면 광섬유 또는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 신호나 빛 신호, 전파 같은 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죠.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인 비트를 여기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아날로그 세상하고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같은 거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랜 케이블이나 아니면 와이파이 신호 같은 것들이 다 이 계층에서 작동하는 실체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케이블 종류라든지 커넥터 모양, 전압 수준 같은 그런 하드웨어의 물리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정의하는 게 이 계층의 주된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 0을 어떤 전압으로 보낼지, 1은 또 어떤 전압으로 보낼지 이런 걸 약속하는 거죠. 여기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계층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신호가 물리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겠죠? 이 신호 덩어리들이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 조각이 되려면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2계층의 역할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넘어가 보죠. 이 계층의 주된 관심사는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공유기에 연결된 기기들 사이 또는 사무실 내 컴퓨터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물리 계층에서 넘어온 그 비트 열을 프레임이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 단위로 묶는 역할을 해요. 같은 네트워크 내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 안에서 정확한 목적지는 어떻게 찾아가는 건가요? 바로 맥 주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맥 어드레스라고도 하죠. 모든 네트워크 카드, 그러니까 랜 카드나 와이파이 카드 같은 데에는 제조할 때부터 부여된 고유한 물리적 주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맥 주소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맥 주소를 보고 프레임을 정확한 기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랄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호수를 보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물리계층에서 신호를 주고받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류를 잡아내는 역할도 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리적인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거나 아니면 재전송을 요청하는 오류 제어 기능을 수행해요. 또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프레이밍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쪽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 제어 기능도 담당합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가 스위치죠. 좋습니다. 그럼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제 맥 주소로 통신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3계층,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이 계층의 핵심 임무는 데이터를 최종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 다른 네트워크들을 거쳐서요. 그러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 이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 라우팅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IP 주소라는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하게 되죠. 드디어 IP 주소가 나왔네요.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치는 그 숫자들 말이죠. 그럼 맥 주소가 아파트 동호수 같은 거라면 IP 주소는 도시명이란 상세 주소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 묶음인 패킷에다가 출발지 IP 주소랑 목적지 IP 주소를 딱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라는 장비가 이 IP 주소를 보고
마치 교통경찰처럼 패킷이 가야 할 다음 경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 네트워크를 막 넘나들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패킷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소스3 잠깐 보니까 IP는 비연결형이라서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순서가 뒤죽박죽돼도 모른다는 건가요? 좀 불안한데요. 네, 맞아요. IP 자체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려는 방식이지 도착을 꼭 보장하거나 순서를 딱 맞춰주진 않습니다. 뭐랄까, 일반 우편처럼 보냈다는 사실만 중요하고 중간에 분실되거나 도착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계층, 4계층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역할 분담이 중요한 거군요. 그럼 4계층, 전송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신뢰성을 책임진다고 하니 기대되는데요. 전송계층은 출발지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에서 목적지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까지 이걸 종단 간 엔드-투-엔드라고 하는데요. 이 종단 간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책임집니다. IP가 어디로 보낼지 그 주소를 알려줬다면 전송계층은 제대로 오류 없이 도착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는 건가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네, 주로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TCP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요. 상대방과 먼저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요. 이걸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는 잘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 응답을 주고받고요. 데이터 순서가 맞는지도 검사하고 만약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마치 등기 우편처럼 수신 확인 도장을 꼭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용량 파일 전송처럼 데이터 정확성이 아주 중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아, 그럼 TCP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 거죠? 아까 UDP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은 TCP랑 성격이 정반대예요. 신뢰성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하죠. 뭐 확인 절차 같은 거 거의 없이 그냥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있어도 괜찮지만 속도가 중요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 아니면 DNS 조회 같은 데 주로 사용됩니다. 전송계층은 이렇게 통신의 성격에 맞게 TCP를 쓸지 UDP를 쓸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화상회의할 때 영상은 가끔 끊기거나 깨져도 그냥 계속 진행되는데 파일 다운로드 같은 건 중간에 멈추면 막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이게 다 TCP와 UDP의 차이 때문이었네요. 신기하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송계층은 포트 버너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걸 써서 도착한 데이터, 여기선 세그먼트 단위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그먼트가 웹브라우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가야 할지 이렇게 컴퓨터 내의 올바른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헤더에 출발지랑 목적지 포트 번호를 담아서요. 자, 이제 네트워크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1계층부터 4계층까지 지나서 드디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네요. 5계층은 세션 계층, 세션 레이어인데 세션이라는 말이 약간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요.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세션 계층은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대화 또는 연결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그리고 끝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로그아웃할 때까지 그 연결 상태가 쭉 유지되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연결, 이걸 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관리하는 거죠. 아, 그럼 통신하는 동안 연결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거군요. 유지뿐만 아니라 동기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주 큰 파일을 전송하다가 중간에 네트워크가 딱 끊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션 계층의 동기화 기능, 이걸 싱크로니제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 덕분에 처음부터 다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중단된 지점부터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랄까 대화의 흐름을 대화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복구하도록 돕는 거죠.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네요. SSH나 TLS 같은 보안 관련 프로토콜도 여기서 언급되는군요. 그런데 아까 소스3를 보니까 사실 이 세션 계층부터 그 위에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은 요즘 쓰는 TCP/IP 모델에서는 그냥 응용 계층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OSI 모델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7개로 명확하게 나누지만 실제 인터넷 표준인 TCP/IP에서는 5, 6, 7계층의 기능들을 그냥 묶어서 응용 계층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기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필요한 역할들이죠. 자, 그럼 그 다음 6계층,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현 계층. 이름만 들으면 뭔가 데이터를 좀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일 것 같은데요. 꾸민다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번역가 또는 형식 변환기 역할에도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는 문자를 ASCII 코드로 표현하고 또 다른 컴퓨터는 EBCD라는 코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표현 계층은 이런 데이터 표현 방식의 차이를 해결해 주는 거죠.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아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컴퓨터끼리도 의미가 통하도록 중간에서 번역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의 의미, 그러니까 세멘틱스가 아니라 형식, 센텍스를 다루는 거죠. 또 여기서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데이터 암호화, 인크립션과 복호화, 디크립션, 그리고 데이터 압축, 컴프레션과 압축 해제도 이 계층에서 담당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 앞에 그 자물쇠 모양 HTTPS 볼 수 있는 것도 이 계층의 SSL, TLS 같은 프로토콜 덕분이고요. JPG 이미지나 MPEG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데이터 압축, 해제, 그리고 형식 변환 덕분인 거죠. 와, 우리가 그냥 인터넷 쓰는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었네요. 드디어 마지막 7계층, 응용계층,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세상이죠. 맞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응용 계층은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계층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즉 응용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웹브라우저, HTTPS죠. 이메일 클라이언트, SMTP, POP3 같은 거, 파일 전송 프로그램, FTP, 원격 접속, SSH, 텔넷, 동영상 스트리밍 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계층에 속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바로 이 7계층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보내거나 웹페이지를 보거나 메일을 확인하는 등 이런 모든 활동이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래 6개 계층이 차곡차곡 잘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최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와,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연결된 여정이었네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실제 인터넷은 TCP/IP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OSI 모델은 그냥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남은 건가요? 좀 궁금하네요. 네, 그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OSI 모델이 먼저 제안된 국제 표준이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막 발전하면서 더 간결하고 실용적인 TCP/IP 모델이 사실상의 표준, 그러니까 디팩토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TCP/IP는 OSI의 5, 6, 7계층을 하나의 응용 계층으로 통합하고 또 1, 2계층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런 식으로 묶어서 더 단순화된 4계층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굳이 이 OSI 7계층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TCP/IP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구현은 TCP/IP를 따르더라도 OSI 7계층 모델은 네트워크 통신의 전체 흐름과 각 단계별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개념적 틀, 그러니까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를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복잡한 통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할 때 이 체계층 모델만큼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 없어요. 뭐랄까, 건축으로 치면 실제 건물 TCP/IP를 짓기 위한 아주 상세한 청사진 OSI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사용 여부를 떠나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각 계층의 역할 분담이라는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또 안정적인 유지 보수에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컴퓨터 통신의 복잡한 과정을 7개의 논리적 계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OSI 모델을 탐구했습니다. 가장 아래 물리적인 신호 전송 1계층부터 시작해서요.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데이터 전달 2계층, 여러 네트워크를 거쳐 경로를 찾는 3계층, 신뢰성 있는 종단 간 전송 4, 5계층, 대화를 관리하는 5계층,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6계층,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7계층까지 각 계층이 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현대 인터넷은 TCP/IP라는 좀 더 실용적인 모델 위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 OSI 7계층 모델은 그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또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는지 이걸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죠. 이런 상호 운용성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지적인 도구입니다. 이 계층적인 접근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는 관리하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혹시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연결이 좀 불안정할 때 이건 과연 OSI 7계층 중에서 어디쯤 문제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무선 신호 자체가 약하다면 그건 1계층 문제일 수 있겠고 특정 웹사이트만 안 열린다면 그건 7계층이나 아니면 DNS 관련 문제일 수도 있겠죠. 네, 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보내질 때 그 정말 짧은 순간에요. 이 7개의 계층을 쭉 거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되고 어떤 주소들이 막 붙고 또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모델이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